오늘은 구조론 방송국 개국 두 번째 방송. 오늘도 이 자유방담 형식으로 한 5가지, 6가지인가 주제를 생각나는 대로 되는 대로 혼자 떠들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필요할 때 적당하게 추임새를 넣어줘도 되고 끼어들어도 되고 잡음도 좀 넣어주고 듣는 사람이 집중해서 듣게 소음을 좀 넣어줘야 돼요. 너무 이 말이 잘 들리면 잔다고. 그렇지. 네. 첫 번째 주제는 대단한 나라 대한민국 칼럼을 쓴 건데 우리나라가 대단하다. 요거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긍정적으로 의사결정 모델에 있어서 가장 진화한 모델이다. 이럴 때면 이 쓰레기 분리수거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쉽게 성공한다. 다른 나라라고 하면 정부에서 뭐라고 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찬성하니까 나는 반대일세. 일단 난 반대해서 발언권을 얻고 볼세. 무조건 반대하는 게 이익인 거예요. 근데 찬성하는 거는 상당히 신기한 거야. 원래 인간들은 반대하도록 되어 있는 동물이지 찬성하는 거는 뭔가 진화가 잘못된 거야. 이게 역주행이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옛날에 징기스칸 같은 인간이 딱 나타났어. 야, 여러분 다 찬성해. 인류가 곧바로 망해버려. 지금 거의 망해가고 있어. 찬성을 너무 열심히 해서 인류가 진화해서 지금 지구 생태계를 다 파괴해서 인류는 거의 재앙에 직면했다. 그래서 이 한국이 대단한 나라라는 것은 이제 이거는 역설적인 의미로 굉장히 역 같은 나라다. 족 같은 나라라고 하면 또 이제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엿 같은 나라라고 합니다. 조질한 단어는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한국은 굉장히 엿 같은 나라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하다 이 말은 칭찬일 때도 있지만 비아냥일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나라 한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이 흔히 그 박노자 씨가 그 무슨 대한민국 어쩌고 시리즈로 막 쓰고 있는데 그 비아냥이거든요. 그래서 나도 좀 비아냥을 해보자. 그래서 한국 놈들은 대단한 놈들이다. 첫 번째, 국가 경쟁력의 핵심은 동원에 있다. 동원이 잘 되는 게 이 훌륭한 나라예요. 지금 보면 제대로 돌아간 나라들은 다 2차 대전에 이 참전해서 전쟁을 치고받고 한 나라들이었죠. 군대를 동원한 나라들이 다 잘하는 나라지. 동원이 안 되는 나라들은 일단 국가가 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동원이 제일 잘 된 예는 2002년 길거리 응원. 전 국민이 다 길거리 나왔어. 미친 거야. 그러니까 이건 좋은 나라지만 이런 식의 폭주는 상당히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한국에 비해서 이만큼 동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인종주의 때문이다.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하는 이야기고 실제로는 계급제도 때문이에요. 마르크스가 이 계급이야말로 모든 사회 발전의 이 원동력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건 유럽에는 상당히 맞는 얘기예요. 원래 그 나라는 계급이 있어. 우리나라도 옛날에 계급이 있었는데 산업공상 이런 게 있었는데 유럽하고 조금 다르다는 거죠. 중국은 원래 계급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계급이 있는 유럽하고 계급이 없는 아시아하고는 좀 다르다. 근데 일본은 계급이 있어요. 일본은 계급이 있기 때문에 유럽하고 비슷해서 일본 사람은 자기는 탈라론이라고 해서 탈라입구 우리 일본은 유럽이다. 아시아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계급의 갈등이 사회 발전의 원동력임과 동시에 계급의 갈등이 사회 발전의 저해 요인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이 사회학자는 다 아직 마르크스를 따르고 있어요. 계급이야말로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다. 그래서 계급 간에 서로 갈등을 일으켜야 된다. 파업도 열심히 하고 서로 이 귀족 계급과 하청 계급이 대립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이렇게 계급 갈등을 만들면 국가는 벌써 반으로 쪼개져 버리는 거예요. 동원 능력이 반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 지배 계급은 월드컵 이런 거 안 좋아해. 우리는 엘리트인데 무슨 월드컵이야. 하청민이나 좋아하는 게 축구 아니야. 축구는 하청민이고 중산층은 테니스를 치고 귀족은 폴로, 승마 이런 거 해. 귀족은 감히 땅 위를 걸어 다니지 않아. 그래서 월드컵 열광하는 걸 보고 이 귀족들은 저런 한심한 무지랭이들 혀를 찬단 말이지.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도 그 당시 2002년에 좀 지식인들이 쩌쩌쩌 하다가 욕먹었어. 저 인간은 본능이 유럽 귀족이다. 유전자가 유럽 귀족 유전자다. 뭐 이런 게 있고. 어쨌든 우리나라는 동원이 너무 잘 되는데 국가에만 동원되는 게 아니고 이 회사에도 동원 잘 돼. 회사에서 야근해라 하면 야근해. 야근하면서 막 회사 욕을 써놔. 나 그런 거 보면 진짜 짜증난다고. 의사결정을 하라고 야근을 하면 회사에 다이나마이트를 설치해버려. 회사 사옥을 폭파시켜버리라고. 시어머니가 뭐라 그러면 시어머니 집에 불을 질러버려.
그 남편이 뭐라고 뭐 회사에서 커피를 타다 커피에다가 염산을 뿌려버려. 무슨 지랄이냐고 그게. 말을 잘 들으면서 야근 열심히 하고 와서 야근 시킨다 그러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학생들도 그래. 학교에 불만이 있으면 학생혁명을 해서 교장실을 엎어버려야지. 무슨 뭐 투덜투덜 무슨 야자를 한다니 뭐 방과후 학습을 시킨다니 불만을 투덜투덜 하면서 공부를 해. 나는 공부 안 했다고. 나처럼 공부를 하지 말란 말이야. 난 결혼도 안 했어. 나는 이 시부모 모시는 게 잘못됐다 해서 결혼을 안 한 거야. 자식도 안 낳았어. 헬조선에서 왜 자식을 낳냐고. 나는 이걸 30년 전에 이미 실천했다고. 지금 뒤늦게 뭐 궁시렁 말로만 그러고 행동으로 안 하잖아. 나는 군대도 안 가고 나중에 갔지만 그러면 10년 동안 대한민국과 완전히 등졌어요. 나는 대한민국 국민 안 할 거야 하고 삐져가지고 반 대한민국으로 나갔어. 이 정도 해야지. 그러니까 결혼도 하고 막 며느리한테 고생시키고 제사도 열심히 지내고 그러면서 이 헬조선. 나 우리나라 사람 신기한 게 벌초 문화예요. 와, 한동안 가을만 되면 차가 엄청 막히는 거야. 그래서 이유를 몰랐거든. 왜 가을만 되면 차가 막힐까? 알고 보니까 전 국민이 벌초하러 갔어. 그래서 추석 2주일 전 주말 제일 위험한 거예요. 밤 10시까지 추석 때보다 더 차가 막혀. 아니, 벌초에 미친 거야. 왜 그렇게 벌초에 목숨 거냐고. 무덤을 왜 만들어? 요즘 다 화장해서 해야지. 무슨 무덤을 만들고 벌초하고 난리야 난리. 제사 지내고 막. 제사상도 그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요. 원래 그렇게 안 차린다고요. 원래 조선시대도 그렇게 안 차리는데 왜 차리냐 가만히 생각해볼까. 하도 못 먹었어. 한풀이 하려고 제사날 신나게 먹자. 근데 지금은 안 먹어. 잔뜩 차려놨는데 애들이 피자 그러고 막 짜장면 먹겠다 그러고 제사 음식을 안 먹는 거야. 그럼 이거 어떡하냐고. 옛날은 다 동네 나눠줬거든요. 제사 지내면 다 옆집에 가서 막 과일도 나눠주고 그랬는데 요즘은 나눠주지도 않아. 제사상을 왜 차렸는지 이해가 안 돼. 공자도 그 생전에 평소에 하던 것처럼만 해라. 밥 한 끼, 옛날에는 반찬이 없었어요. 우리가 지금 밥에다 반찬하는 이건 굉장히 발전된 현대식 문화고 조선시대도 맨밥 먹었어. 반찬이 어딨어. 일본 사람도 원래 맨밥 먹는 사람들이야. 일본에서 제일 발달된 음식이 카레인데 일본인들은 항상 카레를 먹는단 말이야. 맨밥 먹던 습관이 남아있어서 밥그릇 위에 부어가 먹는 거야. 반찬이 없다는 거지. 우리는 우리나라도 옛날에 일식 3찬 정도인데 지금은 잔뜩 30찬 막 이렇게 차려서 먹는데 이거는 역사가 50년도 안 되고 궁중에서 대령 숙소하던 양반이 요리집을 내면서 버뜨린 문화예요. 역사가 한 50년 되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막 전라도 이런 데 가면 막 상다리가 휘어지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궁중 음식이 그런 거고 한국에서 조선시대 김홍도 그림 보면 큰 상에다 여러 사람이 먹는 거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 지금도 그다란 임금상에다가 5명이 쭉 둘러앉아서 먹는데 조선시대 그런 거 없어. 각자 독상을 먹는다고. 근데 반찬이 한 3가지밖에 없어. 김치, 간장, 다야, 맨밥. 그렇게 먹지 무슨 이렇게 이제 여유가 되면 젓갈하고 굴비 이 정도지. 잔뜩 차려서 먹는 거 이거는 최근의 일이라고. 그래서 제사상을 어떻게 차려야 되냐면 독상에다가 제사상 크기는 한 50cm, 가로 세로 50cm 독상에다가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 간장 이렇게 요 정도면 딱 완벽한 거야. 그런데 거대한 상에다가 하는 서양 문화라고. 서양 사람이 이렇게 식구들이 삥 둘러앉아서 우리나라는 이 아버지 혼자 밥 먹었어. 식구들끼리 같이 밥 안 먹는다고. 그러니까 제사상 그 자체를 폭파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사를 열심히 지내고 상에다 자득 음식 차리면서 무슨 이게 그러면서 헬조선 운운하는 거야. 내가 하는 얘기는 한국 사람 너무 착해 빠져서 말을 잘 듣는다. 회사에서 회식하라 그러면 다 회식에 참여해서 그 회식 자리에서 술 마시면서 부장님한테 아부하고 막 그런단 말이야. 이거는 황당한 문화야. 회식도 없애버려야 되고 야근하라면 안 해야 되고 나처럼 모범을 보이라고 자기가 직접 실천하란 말이야. 게시판에다가 시어머니 욕하지 말고 시어머니하고 같이 살지 말라고. 왜 같이 살아? 결혼하기 전에 이미 약속을 딱 해야 되는 거라고. 그리고 그래서 결론은 한국인들은 너무 국가의 동원, 회사의 동원, 교회의 동원, 가족의 동원, 동문의 동원, 형님 별걸 다 해. 동창회 그 계모임 하여튼 희한한 게 향후회 온갖 모임에 다 나가서 친구가 부르면 즉시 달려간다는 거지. 이거는 특히 일본 사람이 한국에 와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한국 사람 약속을 취소하는 일이 있다는 거야.
어떻게 약속을 취소할 수 있냐? 그 말은 약속을 잘 안 한다는 얘기지. 그리고 약속을 하면 절대로 가야 돼. 그 우리나라 사람처럼 아무 때나 막 약속하고 아무렇게나 가지도 않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희한한 거야. 그래서 한국 사람은 너무 동원이 잘 된다. 일본 사람도 마을 행사에 동원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맞설이 이런 걸 굉장히 열심히 하잖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동원 구조가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으면 국가가 발전하고 이원화되어 있으면 망해요. 근데 이원화된 게 어떤 발전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유럽 같은 경우 귀족 계급과 하층민으로 이 서브컬처로 문화가 딱 나누어져 있는 게 발전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망하는 원인이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그 후진국들을 보면 마을 축제에 굉장히 꽂혀 있어요. 1년 내내 축제를 하는 날과 축제를 준비하는 날만 있다는 거야. 1년에 반은 축제를 하고 반은 축제를 준비하는 거지. 축제가 한 수십 가지 돼. 인도는 뭐 거의 축제 왕국인데 그거는 이제 국가의 동원에 응하지 않는다. 국가에서 뭐 하라고 하면 무조건 안 한다. 그래서 인도가 금메달 몇 개 땄냐 보니까 거의 안 따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은 이제 자기 삶을 찾아야 되고 너무 지나치게 동원에 응하면 안 되고 이 동원 구조를 한 방향으로 수렴시켜야 돼. 이게 산만하면 이제 정신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의 기준을 맞춰야 될 건지 회사의 기준을 맞춰야 될 건지 이게 막 산만한 거지. 한 방향에 맞춰야 된다. 어디에 맞추면 되냐? 신에게 맞추면 된다. 그러니까 신과의 1대1 요 관계만 지키면 나머지는 국가라든가 부족이라든가 뭐 동창회 계모임 시부모 뭐 돌잔치 이런 거는 무시해버려도 된다. 그래서 하나의 기준에 맞춰야 되는데 제일 작은 것과 제일 큰 것, 제일 작은 것은 개인주의. 자기 개인의 취미를 발달시켜야 된다. 보통 보면 그런데 열심히 가는 사람은 취미가 없어. 그 가는 게 취미야. 모임에 온갖 모임에 가는 게 취미라고. 그리고 신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리고 자기를 완성시켜서 신과 1대1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한 방향으로 수렴되는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면 개인이 발전한다. 그리고 이게 산만해져서 엉망으로 되면 특히 친일파처럼 미국의 기준을 맞췄다가 갑자기 자주 자주 독립을 주장하다가 막 박정희가 자주 독립하고 열심히 떠든 사람인데 또 친일파거든. 양쪽의 기준이 있다고 또 친미파단 말이야. 이렇다 저렇다 하는 사람은 굉장히 정신분열이 일어난다. 그래서 정신분열을 일으키지 말고 한 방향으로 에너지를 수렴하라. 그러면 발전한다. 그러면 국가의 경쟁력과 개인의 행복이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 여기까지 이 정도로 첫 번째 주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하실 거 없어요? 이 정도로 첫 번째 주제는 넘어가고 두 번째 주제는 자기 자신과 화해하라. 인간의 의사결정은 인지, 의, 신의 요 순서는 구조론 질, 입자, 힘, 운동량 순서인데 이는 공존이다. 공존을 하라는 게 공자의 가르침이다. 내수가 사랑하라는 말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해서 김정은이한테 막 아부하라 이게 아니고 원수를 왜 사랑해? 예수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원수하고도 공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존 능력을 키워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인다. 원수라고 해서 때려 죽이면 자기도 죽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균을 다 없애버리면 인간도 죽어. 인간 몸에 있는 바이러스가 다 세균이야. 그러니까 백혈구, 적혈구 이것도 유전자적으로 보면 세균이라고. 특히 남자의 정자가 백혈구에 주로 죽는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정자와 난자가 수정할 때 그 백혈구가 지키고 있는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백혈구가 정자를 다 잡아먹어버려요. 그러니까 난자 입장에서 보면 정자도 적인 거야. 그 외부의 침입자라고 다 죽여. 그래서 원수를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태어난 거야. 남자가 원수를 죽여라 하면 여러분 태어날 수가 없다고. 예수님 말씀이 맞다고. 원수를 사랑한 결과 여러분은 정자와 난자의 수정에 성공해서 태어날 수 있었다. 그래서 공존을 잘해야 된다. 이건데 공존을 하려면 여기서 공존이라는 것은 이 의사결정에 있어서 공존을 말하는 공자인이라는 것은 의사결정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생각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이 타인과 공존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잘 하려면 자기가 의사결정의 주체가 돼야 되고 자기가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려면 완전성을 얻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아기 때는 가족이나 엄마라든가 이런 집단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안 합니다. 하면 안 되는 거죠. 아기가 갑자기 내가 사과를 깎겠어 하고 칼 들고 막 설치다가 손 베고 피나고 막
내가 라면을 끓이기 위해서 하다가 불에 손가락 대고 막 위험하다고. 그래서 아기는 의사결정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어른이 되어서도 의사결정을 안 하려고 한다고. 그게 이제 의리광이라는데, 의사결정 못하는 사람은 대부분 의사결정을 회피하고 이 가족이나 부족에게 떠넘기고 남 탓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게시판에 보면 시험이 막혀놨는데 왜 시험이 타다 불을 찔러 뿌려야지. 시험이 타다하지 말고 시험은 집에 불을 찔러 뿌리라고. 이거는 나와 타자의 관계 설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때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타자고 나의 바깥에 있고 내가 주체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나는 세상에 홀로 버려진 존재다. 나는 고아와 같다. 중이 가는 길은 혼자 가는 길이다. 무소의 엿불처럼 혼자서 가라. 여기서 무소는 콧불소입니다. 콧불소 엿불처럼 혼자서 가는 것이 깨달음의 길이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인간이 다른 사람의 의사결정에 굉장히 잘 따라요. 그 대표적인 게, 다른 사람한테 모욕을 당했을 때 그걸 평생 안 잊어버려요. 그걸 빨리 잊어버린 사이코패스를 출세해요. 강중서. 출세한 사람들 보면 그걸 잘 잊어버려요. 어릴 때 내가 원래 창피당하거나 모욕당하면 평생 안 잊어버리고 꼭 뒤에 나중에 뒤에 뒤통수를 치는 버릇이 있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니고 나 착한 사람이야. 뒤통수 안 쳐. 근데 원래 제가 이제 창피당한 걸 안 잊어버려요.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내 친구 시험 성적표를 내가 조작해줬다고, 그게 빵점이다 내가 100점 만들어줬다고 기사들을 때렸어. 아직도 그걸 원한이 있는. 그래서 선생님하고 안 지내. 세상 모든 선생님하고 좀 안 지내. 아주 예민한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가 창피당한 거나 모욕당한 것, 이런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게 비극이라는 거죠. 그런 것에 의해서 그 다른 사람에 의해 자기 마음이 조종되는 거예요. 또 칭찬받아도 또 안 잊어버려. 나 초등학교 4학년 때 선생님이 딱 보더니 김동률은 나중에 세종대왕처럼 될 거라고 칭찬한 거야. 그래서 아직 거기 또 꽂혀가지고 아직도 이러고 있어. 난 세종대왕이 돼야 돼 이러면서. 칭찬 하나가 나를 바꿔놓은 거야. 그래서 칭찬이나 비난 이런 것 때문에 자기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조종돼서 결국은 세상이 원하는 걸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면 정주영이라던 사람이 나는 나 자신을 위해 돈을 번다고 하지만, 자세히 보면 세상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강종석 이 사람도 세상을,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새누리 찍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실제로 그래요. 이거는 자기도 모르게 거의 꽂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을 위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부족민들은, 원시인들은 미인을 탐하거나 돈을 원하거나 출세를 원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명성을 탐하지는 않고 출세하려고도 안 해. 최근에 내가 아재님 친구 이종성님 이야기를 올려놨는데, 그분이 내가 20년 전에 알던 분인데, 그분이 TV에 여러 번 출연한 거야. 근데 그분이 깨달음을 원하는 분인데 도 닦는 분인데, 이제 반도사라 그러거든요. 우리 도사계 뭐 이런 식으로 지리산에 도사가 300명 있어. 도사 네트워크가 있어. 그래서 그분은 도사계의 어떤 스타가 되고 싶은 거야. 근데 그분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결국 뜨고 싶은 거야. 근데 내가 그분의 글을 조금 읽어봤는데, 그것이 알고 보니 나의 뜨고 싶은 부질없는 욕망이었다. 이제 깨달았다고 막 써놨어. 막 반성합니다. 근데 아직도 뜨고 싶은 것 같아. 그래서 이상한 행동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하여튼 그분은 진짜 재밌는 분이에요. 얼마나 재밌는 분이냐면 6대 독자라서 이 집에서 군대를 안 보내려고 아버지가 돈을 600만 원 줘서 뺐어요. 군대에서. 근데 찾아가서 600만 원 내놔 해서 받아냈어요. 근데 그래 너 특공대가 하고 복수를 당해서 특공대 갔어. 근데 내가 군복무한 그 부대야. 근데 나는 이제 특공대 해체돼서 강습대였는데, 내가 군부대 가니까 병장들은 다 건육맨이야. 근데 이등병들은 다 삐리삐리한 거야. 그래서 알고 보니까 특공대가 방금 몇 달 전에 해체돼서 강습대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나는 특공대 출신이다. 그냥 내 호랑이 마크 딱 보여줬거든. 자기 부대 마크야. 그 양반이 706인데 나도 706이야. 그래서 706 코만도라고 딱 써져 있어. 그래서 내가 그분을 좀 속여 먹었는데 아직 진실이 안 밝혀져서 그분은 아직 내가 특공대 출신인 줄 알고 있어. 하여튼 재미난 분이에요. 그 정의감 때문에 어떻게 내가 병력 비리를 할 수가 있냐 해서 600만 원 도로 뺏어낸 사람이야. 굉장히 정의의 사나이라고.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 근데 그분도 결국은 뜨고 싶다. 방송국에 나오고 싶다. 그래서 자연인이 된 거야. 내가 봐도
좀 속성자연인이야. 다른 분은 뭐 10년씩 하는데 그분 좀 속성 코스를 밟았더라고. 나도 그거 하고 싶었는데.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그런 그 다른 사람의 시선에 의해서 그 자기를 용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창피당한 걸 죽을 때까지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러한 복수심 때문에 사회가 발전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이해하고 복수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자기를 용서해야 이 자기를 자유롭게 만든다. 그래서 이 공자는 이제 부모가 자식을 감싸고 자식이 부모를 감싸는 것이 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게 인이다.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게 남을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게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자기를 미워해. 그게 타인에 대한 복수심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애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친아들을 미워한다. 그건 자기를 미워하는 거야. 그 자기 부인을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새누리들은 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 일배충들 보면 막 욕해놓고 하는 게 다 자기한테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대접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세상을 족같다 하려고 하다가 역같다로 바꾸고 또 내가 족같다 하면 나를 조조로 대접하는 거다 해서 여서로 좀 상승시켰어. 족보다는 여시 낫다. 두 번째 주제는 이 정도로 하고 또 질문하실 거 있어요? 네, 방금 원수와의 공존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주변 상황을 보면은 도대체가 지금 대한민국하고 원수를 안 짓는 나라가 없어요. 다 원수를 한 번씩 졌던 나라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은 지금 사드 문제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래도 이제 미국 편에 완전히 설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입장인데 그러면은 방금 해설했던 그 관점에서 그럼 사드 문제는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될지 어떤 해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이 사드 문제로 막 이렇게 쫄아 있는 것 자체가 좀 납득이 안 돼요. 이거 굉장히 단순한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북한 핵 문제가 사드보다 훨씬 더 큰 문제고 그것보다는 이 우리나라 주변에 원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웃 나라가 평화롭게 지내는 나라는 역사에 없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게 없어. 영국 놈들은 자기 나라 놈들하고 싸우는 놈들이야. 아직도 아일랜드 놈들하고 싸우잖아. 스코틀랜드하고 계속 싸우고. 근데 우리는 이제 진짜 지루한 역사야. 전쟁을 워낙 안 해가지고 그냥 500년간 전쟁을 안 해. 근데 임진왜란이 하나 있었던 게 다행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한중일이 우리나라에서 한번 붙어본 거야. 굉장히 대단한 이벤트인데 이게 멋진 사건이라고. 그걸 가지고 막 열등감을 느끼고 괴로워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를 괴롭히는 거야. 자기를 벌 주려고 왜 한국인들은 좀 문제가 있어. 이렇게 딱 결정을 내려놓고 막 정글 찾는 거야. 임진왜란 그러니까 한국 한번 깨졌구나. 이런 식으로 이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진왜란 또 없었다 하면 너무나 섭섭하고 단조롭고 지루한 역사고 그렇게 한바탕 싸운 게 내가 봤을 때 굉장히 멋진 거예요. 단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진족하고 싸울 때 일본군을 불러와서 누라치를 때려 뿌려야 되는데 왜 일본에서 조총부대 1만 명 안 데려왔냐고. 중국군 20만 데려왔어. 그러면 여진족하고 붙을 때 일본에 가서 일본군 한 5만 원 데려왔어야지. 그걸 왜 안 했냐 이거지. 일본군 데려와가지고 합동작전으로 누라치를 조져버려야 되는데 그때 이제 조선군과 중국군 그리고 건주 여진 이 세 집단의 합동으로 여진족을 누라치를 잡으려고 하다 실패했는데 그것도 외교를 안 한 거죠. 외교 회피. 그러니까 정조 임금이 쇄국주의로 가버린 게 일본과의 통신사를 끊고 의사결정을 안 한 게 문제지. 그거 뭐 우리 주변에 원수가 없어요. 원수가 너무 없어.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일본하고 조선은 굉장히 친했어. 통신사를 교환하면서 그 300년간 지냈다고. 이 정도면 굉장히 친한 거예요. 이제 근래 한 30년 이게 갈등이 있었는데 부부 싸움도 이 정도 해요, 보통. 백제 때부터 일본하고 지냈어.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살면서 이렇게 안 싸운 것은 거의 기적이다. 한국 사람 너무 착해서 일본을 침략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드 문제로 저는 그런 걱정할 필요 없이 이 정도 갈등은 절개해야 된다. 긴장이 약간 있어야 돼요. 너무 한국이 중국과 밀월 관계가 돼서 막 좋아 죽는다는 것도 이상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하고 막 그 좋아 죽는다는 거 굉장히 내가 봤을 때 어색하다고. 약간 뭐 속에서 넘어오려고 그러잖아. 그리고 이명박이 부시하고 막 카트 타고 운전하고 와 오바이트 나오려고 그러지. 막 쏠린다고 그거. 너무 죽고 못 사는 친하고 막 그런 것도 이상한 거고. 즉
적절히 이 긴장을 가져야 된다. 근데 이 긴장을 잘 즐겨야지 그 긴장을 회피해서 어느 한쪽에 올인하면 망한다는 거죠. 친미나 친중으로 올인하면 망한다.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이 정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해방이라는 게 전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정말로 이 사람이 이제 이런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해방돼야 될 시점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하나는 아예 타인의 시선조차 애당초 의식을 안 해가지고 생기는 문제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이코패스들은 아예 타인의 시선을 의식 안 하는 부족민들 사람들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런 욕망 자체가 없다는 게 그렇죠. 그만큼 이제 타자들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네. 이것도 타자의 시선을 한 방향으로 수렴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과의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신과 1대1로 연결하는 그런 방향으로 다른 사람이 신경 쓰일 때는 다른 사람을 후렵해지만 신을 후렵해라는 거예요. 골프공이 잘 안 맞았을 때는 골프공을 괴롭히지 말고 신을 골프공이라고 생각하고 때려버리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자꾸 신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왜 신을 사랑하냐고 미워해야지. 신을 그냥 골프처럼 치듯이 그냥 후렵해버리면 박인비 내가 말할 때 골프공을 신이라고 막 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과의 이 다이다이 성부로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해야 될 원수들이 너무 많아요. 적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하나 패주려면 힘들고 그냥 신과 연애로 끝장을 내자. 한 방향으로 수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시선을 너무 무시하면 그것도 망하는 거고, 타인의 시선에 너무 얽매여도 망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타인의 시선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일본 사람들은 그냥 히키고모리가 되어서 아예 방에 안 나오잖아. 타인의 시선을 무시하고 굉장히 그 여자 그림 베개 그거 끌어안고 뒹굴잖아. 그걸 게시판에 막 올려. 타인의 시선을 의식 안 한다고. 그래서 타인의 시선을 의식 안 하는 사람들이 그 뭐야 코스프레. 우리나라 사람 창피해서 그거 안 하잖아. 근데 최근에 그거 막 하면서 창피를 좀 덜어낸 것 같아. 어릴 때부터 연극, 교회에서 연극하고 그래서 타인의 시선을 극복하는 훈련을 좀 해야죠. 무대에서는 훈련을 좀 하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그걸 극복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예술적으로 잘 조율을 해서 연주를 해야 된다. 그러면 아름다워진다. 타인의 시선을 너무 의식 안 하면 때가 꼬질꼬질해서 더러워져. 그래서 거지도사 좀 깨끗하게 씻고 다니자. 저도 좀 안 씻지만 그 정도는 해야 된다. 세 번째 주제. 건국했는가 건국당했는가. 최근에 그 건국절 세력이 있는데 건국이란 단어를 쓰는 것과 건국절을 주장하는 건 다른 거죠. 근데 이승만은 이 독립 상해 임시정부를 만든 사람이고 주도한 사람이고 초대 대통령이기 때문에 상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주장한 사람이죠. 근데 건국절 주장이 굉장히 위험한 게 일본이 굉장히 좋아하는 주장이라는 거죠. 우리가 너희를 독립시켜줬다. 너희가 건국하도록 우리가 도와줬다. 즉 다시 말해서 외세의 힘으로 건국할 수 있게 됐다. 근데 건국절을 주장하면 건국하기 전에는 우리나라가 없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없다는 건 뭐냐면 그때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한 행동에 일본이 책임질 이유가 없다는 거지. 그럼 무슨 얘기냐면 독도 문제. 우리는 그걸 조선 시대부터 우리 땅이다 그러는데 너 엄마 1950년 건국했다며 48년 건국했다며 조선은 너희 나라 아니라며 왜 조선 얘기냐 대한민국 얘기해야지. 일본은 1905년에 독도를 먹었다. 그럼 대한민국은 1948년에 건국했다. 그럼 독도 일본 땅이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건국절 주장한 사람은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1948년에 건국해서 1948년 이전에는 권리가 없는 거야. 굉장히 멍청한 생각인데 나라 팔아먹을 새끼들이 아닌가. 그리고 건국절 주장하는 사람은 국민 영토 주권 뭐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국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개소리죠. 이 중요한 건 의사결정이라고.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면 그게 이미 국가는 시작된 거예요. 팔레스타인은 국가 아니라고 자꾸 주장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중국하고 에스토니아가 우리나라를 승인했어요. 주변 나라가 승인했다고. 유엔이 승인 안 했다고 주장하는데 유엔 그때 없었어. 유엔 나중에 생긴 거야. 유엔 있지도 않는데 무슨 승인이야. 미쳤나.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그리고 유엔은 의미가 없는 거야. 유엔은 요즘 뭐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 무슨 어느 쪽 유엔이냐고. 다 개소리고. 그러면 유엔이 독도를 심판하면 독도가 일본 땅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국제사법재판소. 그럼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를 운명을 맡기자는 건가? 미친 새끼들 아닌 거예요.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하든 독도가 우리 땅이라 하면 우리 땅인 거예요. 정신병자들 아니야.
그래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우리가 2차 대전의 패전국이 된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의 국제 질서는 2차 대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우리나라는 2차 대전은 성전국 지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장개석이 이것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장개석이 미국하고 사이가 틀어져서 미국이 이 모택동을 인정하는 바람에 우리나라의 정통성이 조금 훼손됐어요. 근데 이 1945년 이전까지만 해도 장개석이 확고하게 이 유엔에서도 입지를 가지고 그 뭐냐면 그 당시 이 유엔 상임이사국이 있어요. 대만이. 그래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아니라 중화민국이 유엔 상임이사국이었기 때문에 중화민국이 임시정부를 성행했다고 장개석이 우리나라를 인정한 거야. 그건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2차 대전의 가해자가 되고 패전국이 되는 수가 있다.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국가의 독립이라는 것은 이웃 나라에 승인받는 게 아니고 의사결정을 하느냐. 자기가 의사결정을 하는 순간부터 독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부부라고 해요. 우리는 부부다고 선언하는 순간 부부가 되는 거지 꼭 결혼식하고 혼인신고를 해야 부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까 너희는 부부가 아니다 이렇게 하거나 너는 결혼식 안 했으니까 부부가 아니다 하는 건 굉장히 멍청한 사실혼이라는 생각이에요. 개념도 네. 있죠. 그래서 부부라는 건 자기가 스스로 나는 부부다고 딱 결정해본 그게 부부인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른이 되는 것이고 자기가 의사결정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여자라고 딱 결정해보면 여자가 돼버려요. 진짜요. 남자인데 난 여자다 하고 여자 된 사람 굉장히 많아. 하리수. 나는 여자다 하고 딱 결정한 순간 여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는 현대사회의 상식입니다. 다른 사람이 결정하는 거 아니다. 다른 사람이 도장 찍어줘야 자기 운명이 결정된다는 굉장히 노예의 사상이다. 자주 사상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멍청한 바보들이 하는 얘기예요. 선진국들 다 보면 다 그런 식으로 야매로 했지 어느 나라에 인정받아서 독립하고 그런 경우는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엄밀하게 말하면 단군 조선 때 4,300년 전에 독립한 것인데 이제 건국이라는 표현은 뭐 건국을 여러 번 했어요. 신라도 건국하고 조선도 건국하고 고려도 건국하고 대한민국도 건국했는데 건국절이라는 개념하고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일상적으로 하는 건국이라는 개념이 다르다는 거죠. 원래 엄밀하게 건국절로 따지면 개천절이 건국절이에요. 그 개천절이 좀 묘해가지고 정확하게 기술이 안 되어 있어. 정확하게 몇 월 며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육하원칙에 딱 맞게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개천절을 이름한 것이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건국절은 개천절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일본도 2차 대전 때 망했는데 패전국이 돼서 나라가 없어졌어요. 의사결정을 못한 거야. 메가더가 다 결정했어. 그 메가더가 일본에서 물러난 해 일본이 건국한 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이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지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 100% 임시정부 지지했어요. 그때 지지 안 한 사람은 그때 일본인이야. 그때 이제 박정희 아버지, 박정희 이런 사람들은 한국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 일본인. 그렇죠. 그럼 그 당시에 1945년 8월 14일까지 대한민국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대한민국을 지지했어요.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본의 총칼 때문에 할 수 없이 지지하지 않는 척 했지만 실제 속마음은 지지하고 있었다. 이 위안부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인데 자유로운 너희들이 자발적인 행동이냐 아니면 강제로 간 것이냐 이건 나중에 결정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여자가 남자하고 섹스를 하는데 이것이 강제적인 행동이냐 아니면 자발적인 거냐는 반드시 그 순간에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건이라는 것은 기승전결이기도 결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가 나한테 잘해줄 것이라고 딱 생각해서 같이 잤는데 중간에 뭐가 틀어졌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애매한 사건이 되는데 우리는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딱 그 순간에 어떤 의사결정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의사결정은 굉장히 기승전결까지 가는 진행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여자하고 섹스를 할 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관 문만 들어가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건 네 생각이고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건국도 마찬가지, 독립도 마찬가지, 위안부 이런 등등 의사결정은 이 기승전결까지 가봐야 결정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 또 질문하실 거 있어요? 다음 주제. 다윈주의는 인종주의다. 이건 이제 게시판에 그 어느 분이 질문을 해주신 건데 혹동고래가 이 범고래를 괴롭히는데
범고래가 자기들끼리 사냥을 할 때 공격 신호를 서로 주고받는데 그 신호를 멀리서 듣고 쫓아와서 범고를 쫓아버린다는 거예요. 깡패다. 근데 혹등 고래를 구하기 위해서 출동하는 경우는 한 10%, 나머지는 그냥 출동하는 거야. 괜히 출동해서 범고래를 괴롭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범고래가 물개를 잡아먹고 있거나 자기들끼리 놀고 있는데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럼 범고래는 왜 이런 행동을 하는가? 여기서 이제 과학자들은, 특히 사회과학자들이 그 과학의 방법론이 없어요. 그래서 위하여 어떤 목적이나 의도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의도 때문에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건 구조론적으로 말하면 하부 구조고, 상부 구조를 논하면 의하여, 즉 다시 말해서 호르몬이라든가 이런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보면 그렇게 진화해 왔기 때문이다. 혹등고래는 범고래를 왜 괴롭히냐? 새끼를 보호하려는 행동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상황을 제압하고 통제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이 부하를 괴롭히는 건 이 식구들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지, 제가 미워서 괴롭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초폭두목이 부하를 때리는 것은 걔가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라 자기 식구들을 제압하려는 거죠. 상황을 통제하려는 거지. 근데 인간도 이런 짓을 합니다. 인간도 그 상황이 통제되지 않으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특히 고딩들은 이제 이 구포다리에 이웃 마을 애들이 넘어왔는가,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A 학교라면 B 학교 애들이 감히 우리 구역에 넘어와서 우리 동네 여자애들한테 주파를 던졌는가, 여기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한 명이 넘어왔다고 소문이 나면 우르르 몰려가서 패싸움을 하는데, 이제 부족민의 그 관습이죠. 그래서 굉장히 흥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등고래는 이 범고래의 신호를 포착하면 흥분한다. 흥분하면 난폭해지고, 난폭해지면 가서 이 완전히 이 밟아버린다. 어떤 놈들이 그런 짓을 하면 젊은 수코끼리들이 그런 짓을 해요. 그래서 젊은 수코끼리들이 흥분하면 사자를 다 죽여. 근데 사자뿐만 아니라 새끼를 공격하기도 하고 암코끼리를 공격하기도 해요. 그래서 발전기가 되면 늙은 수코끼리가 출동해서 그 젊은 코끼리를 제압해야 되는데, 늙은 코끼리들이 평소에는 무리와 떨어져 있어요. 근데 발전기만 이제 암컷 물에 들어가서 젊은 수코끼리들의 난동을 제압하는 거죠. 성교육을 시켜준다면. 근데 이 사냥꾼들이 수컷만, 혼자 다니는 수컷만 공격해서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코끼리가 거의 멸종할 지경까지 몰렸다. 특히 늙은 수코끼리가 없는, 늙은 수코끼리 상아가 길어요. 상아를 노리는 사람이 늙은 수코끼리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코끼리들만 있으니까 이 코끼리들 개념이 없어져가지고 마을을 침범하는 거야. 옛날에 코끼리들이 사람 사는 마을을 공격 안 했는데 이 젊은 코끼리만 남아가지고 개념이 없어져가지고, 야 우리 저 마을 밟아버리자. 우르르 몰려가서 코끼리들이 사람 사는 마을을 밟아버리고 지금 난리가 났어. 근데 늙은 수코끼리가 딱 있으면, 야 그건 어리석은 짓이야. 저쪽으로 가지 마. 딱 해결이 되는데 지금 아프리카에 젊은 코끼리만 남아서 엉망이 됐어요. 사람이 지금 다치고 있어. 그래서 매머드가, 이 인류가 늙은 수코끼리를 다 사냥해버리는 바람에 매머드가 멸종했다. 젊은 수코끼리들이 매머드를 사냥하는 바람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수컷, 혼자 다니는 수컷만 사냥하는 거예요. 네. 근데 암컷들은 사냥하기 힘든 게 때로 다니기 때문에 한 마리를 공격하다 다른 코끼리한테 당한단 말이죠. 그래서 근데 인간도 비슷해요. 인간도 흔히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만화처럼 남자가 몽둥이 들고 여자 뒤통수를 때려서 성폭행을 해서 임신을 시켜서 애를 만들어야 생각하지만, 남자는 혼자 다니고 여자는 때로 다녀요. 근데 여자에는 반드시 젊은 남자가 있어. 그래서 여자를 공격하다 젊은 남자한테 맞아 죽어요. 그래서 항상 남자가 여자한테 당하는 거야. 여자가 이 남자를, 혼자 다니는 남자를 납치해서 여자들끼리 돌림 섹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 하나를 여자 여러 명이 성폭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건 굉장히 흔한 일이고, 남자가 여자를, 혼자 있는 여자를 성폭행하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목숨 걸어야 돼요. 그런 짓 하다 죽어요. 그게 있을 수 없는 행동이에요. 부족민 사회에서. 그래서 혹등고래의 행동은 그 환경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얻은 능력이고, 그것은 상황 전체를 통제하려고 하는 어떤 가부장적인 권위주의 호르몬이 있다. 혹등고래들에게는 이 환경 전체를 통제하려는 호르몬이 있다. 근데 사람도 그래서 요즘 나는 산에 그 도로를 만든다면서 야산을 절개해 놓은 것만 봐도 통증을 느끼는데, 환경 파괴를 하면 고통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특히 시골 영감들은 자기 동네에서 누가 외부인 와서 쓰레기 버려놓으면 굉장히 화가 나요. 나도 어디 관광 가서 한번 시골 영감한테 당한 적이 있는데,
할배도 무서워. 조심해야 돼. 쓰레기 함부로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환경 전체를 장악하고 통제하려는 본능은 모든 동물에게 다 있다. 단 혹등고래가 그게 이제 유난히 눈에 띄었다는 것 뿐이지 사실은 모든 동물이 다 이 환경을 장악하고 통제하려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인간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키우는 늑대 이야기라든가 이런 게 많아요. 그 약자를 보호하거나 이런 게 단순히 이제 동정심 때문에 보호하는 게 아니라 환경을 통제하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좀 큰 범위의 생각을 해야 돼요. 단지 약자라서 돕는다, 또 여자라서 돕는다, 또는 뭐 동정심에서 돕는다. 이건 좀 잘못된 생각이에요. 물론 그런 측면도 있는데 그건 하부 구조, 좀 상부 구조를 보면 환경 전체를 이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인간이 진화를 해왔다는 거죠. 그것이 환경과의 상호작용 정도를 높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귀가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피부가 있고 이렇게 감각기관이 발달하면서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정도를 점점 높여가는 과정에서 이 혹등고래가 바다라는 해양 환경과의 상호작용 정도를 굉장히 높였다. 이렇게 보면 그것이 정답입니다.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질문하실 거 혹시 없습니까? 그 흑동굴에 의해서나 인간에 의해서나 늑대에 의해서나 이게 다 각 개체에 있는 디폴트 값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원래 이 그렇게 유전자가 조직되어 있다. 근데 이제 혹동고래는 조금 더 그 부분이 두드러지게 디폴트 값을 하느님이 정해버렸다. 값을 좀 높여 잡아버렸다. 10kg. 네. 근데 이제 흑동고로는 예를 들어 10kg. 그리고 뭐 늑대물이나 이런 애들도 뭐 반경 자기네들 사냥터 기준으로 몇 킬로 이런 게 있을 거고 근데 인간 같은 경우에는 그게 굉장히 천차만별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반경이 그냥 자기 집, 어떤 사람은 그냥 나 혼자 내 몸뚱아리 하나. 근데 어떤 사람은 세상 전체, 뭐 신 전체, 우주 전체. 그렇죠. 근데 이제 완전성이라는 개념을 보면 다 같은 거죠. 자기가 완전하게 생각하는 범위가 다를 뿐이지. 부족민은 자기 동네만 완전하면 된다. 좀 모르는 사람은 자기 가족만 완전하면 된다. 조금 이제 떨어진 사람은 자기 내 한 몸만 잘 살면 된다. 더 떨어진 사람은 내 한 몸도 아니고 내 오늘 지금 이 순간 기분만 좋으면 된다. 이렇게 이제 범위를 마야. 넓히는 이 중요한 것은 범위가 넓으냐 좁으냐 이게 아니라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불완전한 사람은 이게 양방향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모순된 두 가지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운동권인데 자기 여자친구를 막 때리는 놈이 있어요. 그 진보 세력이라고 그러면서 왜 여자를 때려? 그거는 뭔가 정신분열이 일어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게 두 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완전성의 범위를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한 방향으로 수렴돼야 된다. 그러려면 천하부터 생각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우주적으로 생각하라. 이게 중요한 게 완전성을 한 방향으로 몰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최대한 넓게 잡아야 한 방향으로 가지. 좁게 잡으면 두 방향으로 일어나서 정신분열을 일으키는 모순된 행동을 하는 낮에는 굉장히 진보적인 사회학자라고 점장 연설하고 집에 가서 자기 부인을 때리고 막 애를 발로 차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인격 파탄이 일어나 있는 거죠. 일배충들이 좀 그런 놈들이 보면 그 일배충들 중에는 괜히 돈 잘 벌고 열심히 살고 자기 가족한테 끔찍하게 하고 게시판에다가 막 이상한 소리 써놓고 막 그런 이 양방향으로 이게 쪼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 방향으로 수렴하는 것이 완전성이다. 생각해보니 굉장히 좋은 질문 같은데 이 정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몇 분 이야기했죠? 지금요? 시간이요? 43분 얘기했습니다. 40분? 좀 쉬었다가 2부. 일이 일을 이긴다랑 하나, 둘, 셋. 네, 다음 주제는 브루키니 해수욕장 문제. 이것도 민감한 건데 이제 원래는 보통 보면 지식인들 이런 건 다 그 브루키니를 해수욕장에 입을 수 있다 이런 표현을 듣는데 지금 또 시국이니만큼 조금 이제 제가 옛날이라면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은 IS가 설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브루키니 해수욕장에서 그걸 금지할 수 있다. 근데 금지하는 게 옳다는 게 아니에요. 금지할 수 있다. 왜 그러냐? 상식적으로 생각해. 내가 빨아벗고 있는데 저 사람 옷 입고 있으면 괜히 기분 나빠요. 목욕탕에서 나는 빨아벗고 있는데 다른 사람 옷 입고 목욕탕에 들어오면 존나 기분 나빠. 나 처음에는 내가 목욕하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빠져 입고 막 돌아다니는 거야. 저 아저씨 미친다고 소리 지르려고 했어. 근데 가만 보니까 일하는 사람들하고 그래서
왜 때밀이는 옷을 입고 있냐고. 때밀이도 옷을 벗자는 내 주장이에요. 근데 완장을 하나 차라고. 때밀이 빤스 입고 이거 굉장히 불공평한 거예요. 입으나 목욕탕 안에서는 입으나 벗으나 똑같아. 근데 하여튼 화장실에도 그렇고 남자 화장실이 있고 여자 화장실이 있는데 남자 화장실에 여자가 들어오면 왜 청소 아줌마 여자냐고. 그것도 좀 이상해. 그거는 뭐 다른 나라도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건데 그리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남녀 혼탕이 있어. 그럼 혼탕을 하기로 자기들이 결정한 거야. 독일 같은 경우는 또 뭐 남녀가 샤워할 때 그냥 같이 빨아먹고 한다는 거야. 근데 원래 독일에도 옛날에 남녀 혼탕 비슷한 게 있었어요. 목욕탕이. 옛날 그림에 보면 독일 남녀가 그냥 빨아먹고 같이 목욕하는 그림이 있어. 옛날 뭐 풍속사 이런 책이 나와. 옛날 그 열심히 봤지. 여기 그때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야한 책이야. 그래서 내가 고등 때 본 책에 독일에는 남녀가 그냥 빨아먹고 같이 목욕하더라 이렇게 머리에 아직 박혀 있어요. 근데 이제 루더 해수욕장에 옷 입고 들어가면 안 되죠. 루더 해수욕장에는 다 빨아먹고 있어야 된다. 이 규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브루키니를 입고 들어오는 것은 루더 해수욕장에 옷 입고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근데 그러면 브루키니 아랍 사람들은 해수욕장에 못 가냐? 방법이 두 가지. 하나는 종교를 개종하는 거고 하나는 브루키니 전용 해수욕장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타협을 해서 그냥 같이 하는 거야. 근데 중국엔 다 옷 입고 해. 중국 여자들 보니까 머리 복면 딱 서고 눈만 딱 내놓고 전신을 가리고 해수욕을 하더라고. 중국으로 가라. 중국에서는 된다. 하여튼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국민이 결정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브루키니를 입자는 사람도 국민이라는 거죠. 그분들 열심히 데모를 해서 브루키니 전용 해수욕장을 만들면 돼. 열심히 데모를 하시라. 그리고 브루키니를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할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데모로 결정해요. 그리고 브루키니 입는 아랍인들이 많이 사는 이제 프랑스 도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역에서는 다 브루키니 입고 옷을 벗으면 쫓아낸다. 옷 벗는 거 금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어쨌든 민주주의라는 것은 결정하기 나름이다. 그래서 소수자들도 보호를 받아야 되지만 소수자는 또 소수자들끼리 나름대로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한국에도 루더 해수장을 만들었으면 내가 한번 가볼 생각이 있는데 없어서 못 가고 있다. 그 정도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뭐 질문하실 거 있어요? 좀 빠뜨린 게 이 종교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비판을 해야 된다. 왜냐면 옛날에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와 종교가 딱 권력 50대 50으로 균형을 맞췄는데 지금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무너지면서 종교 권력이 너무 강해졌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 무당들이 사기를 쳐서 합법적으로 수억의 재산을 빼앗아도 세금도 안 내.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합법이야. 무당들한테 갖다 바친 돈 못 돌려받아요. 가끔 이제 완전 사기를 친 경우는 돌려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 내가 보니까 못 돌려받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교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엄격한 기준을 들여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나 아직 인류 문명은 종교를 대체할 만한 논리를 못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종교의 교리가 틀렸다 하는 건 의미가 없어. 종교인들은 거의 맞고 틀리고 관심 없어. 종교인들이 관심을 가진 건 의사결정을 위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든 의사결정을 위임할 수 있는 구조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엉뚱한 사이비 교주한테 위임하면 나라가 망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엉뚱한 종교를 믿고 있는 것 같아. 자꾸 말하는 게 보니까 이상한 사이비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많아. 무슨 강정산 뭐 이런 이상한 민족 종교를 신앙하시는 것 같은데 환빠들이 좋아하는 그런 단어를 막 쓰더라고. 다음 주제. 진화 심리학의 오류. 진화 심리학에 대해서 누가 질문하신 분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오세님이 5분 강의를 일단 해주시겠습니다. 5분간. 인지주의와 행동주의는 무엇인가? 제가 게시판에 써놓은 건 약간 틀린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러니까 초기 원래 심리학은 과학으로서의 심리학을 주장하면서 실험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을 뭐 입증해 보이겠다 이런 거로 시작했다가 이제 여기서 좀 더 발전된 게 행동주의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그냥 블랙박스 처리하고 마음 저런 건 별로 관심 없다. 우린 행동을 통해서 인간 존재를 규명해 보겠다. 인간의 뭐 감정, 생각 이런 것보다 우선 그러니까 행동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행동을 토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인간의 다음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행동 과학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이 한동안 대세처럼 이제 받아들여지다가 이제 인지주의가 나왔어요. 근데 인지주의는 뭐 뇌과학 연구라든지 신경과학 연구랑 같이 맞물려 들어가지고 인간에게 있어서는 어떤 두뇌 구조가 있고
그 구조에 따른 인지 기능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인지 기능들이 그냥 마구잡이로 발현된 게 아니라 일종의 모델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 인지 그 처리 모델들이 존재하고 프로세스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연구하면은 인간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겠구나. 인간은 이런 모델에 따라서 인지 모델에 따라서 행동하고 사고하고 느끼고 판단하는구나.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화 심리학은 이제 진화론의 원리, 뭐 생존 경쟁이라든지 뭐 자연 선택, 성 선택 이런 걸 기준으로 인간의 모든 심리와 행동을 다 설명을 해보고자 하는 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그런 인지주의나 행동주의의 어떤 좀 더 상위 차원에서 이런 인지주의나 행동주의가 관찰하는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 배경은 사실은 이제 자연 선택과 성 선택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는 게 거의 이제 진화 심리학 얘기예요. 이제 진화 심리학은 다른 심리학 이론들을 배척하는 게 아니라 그래 좋아, 니네가 설명한 거 다 맞아. 근데 그런 게 도대체 왜 그렇게 존재하는 걸까? 그런 행동이 왜 나타나고 그런 인지 모델들이 왜 존재하는 걸까? 그게 다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살아남는데 생존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짝짓기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인지 모델도 그렇고 행동들도 존재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범심리학적인 개념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저 심리학들을 이제 통합하고자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걸 이제 진화론의 관점에서 근데 사실 진화론이 이런 식으로 다른 학문들을 통섭하려는 시도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국내에서도 한참 유행을 했었고 이 정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구조론하고 좀 비슷한 관점이 있기도 하고 다른 관점이 있기도 한데 구조론하고 비슷한 것은 그 유전자가 결정한다. 인간의 진화 과정이 이 인간의 행동을 심리학을 다 결정한다. 거의 대부분 보면 유전자만 조사해 보면 성격이라든가 암에 걸릴지 안 걸릴지 수명까지 다 파악이 가능해요. 아직 이제 유전자 과학이 덜 발달해서 그렇고 100년 후에는 거의 저 사람이 몇 년 후에 뭐 할지까지 직업까지 다 맞춰버려요. 쌍둥이 2명이 딱 있었는데 두 사람이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체중도 비슷해. 머리 스타일도 비슷해. 둘 다 직업이 소방관이야. 둘이서 만났는데 너무 똑같은 거 어릴 때 헤어졌는데 그 일란성 쌍둥이에요. 그러니까 성격이 비슷하고 모든 게 비슷하면 비슷해진다는 거죠. 근데 이게 100% 맞는 얘기가 아니고 확률적으로 그렇다. 근데 구조론은 진화 심리학을 다 맞는데 결정적으로 그 진화론 틀린 거예요. 진화 심리학은 모르는데 진화론이 틀렸어. 그게 뭐냐면 성선택이나 자연선택은 굉장히 위험한 개념이에요. 구조론에서도 성선택이나 자연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있어. 근데 근본적으로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인간 유전자 자체의 논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선택하기 이전에 유전자 자체에 프로세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이라는 것은 사실은 별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면 사람 귓볼 이거는 아무짝에 쓸모없어. 겨울에 동상 걸린 데만 쓸모가 있어. 근데 보면 남자가 오히려 귓볼이 좀 더 커요. 유일하게 쓸모있는 게 귀걸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귀걸이 여자한테 필요한 거야. 근데 여자는 귓볼이 얇아서 귀걸이 뚫을 데가 없어. 구멍 뚫을 데 없어서 막 찾는 사람 많아. 나는 이게 귓볼이 좀 큰 편인데 귀걸이 뚫어줄 만한데 난 안 뚫어. 근데 이런 식으로 왜 귓볼이 볼로 갔냐 하면 귀가 여기 있다는 걸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콧망울도 마찬가지예요. 원숭이는 콧망울이 없는데 아프리카 사람 보면 콧망울이 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학교에서 배우기는 체열을 발산하기 위해서 아프리카가 더우니까. 근데 내가 조사해보니까 안 더워.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도 다 콧망울이 큰 게 아니야. 오바마는 안 커. 큰 사람이 큰 거야. 왜 이 콧망울이 크냐면 귓볼, 콧망울, 입술 여기 셋 들어갑니다. 콧망울이 큰 사람은 귓볼도 크고 입술도 두껍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인체 전체가 셋 들어가는데 뺨이라든가 뭐 피부라든가 이게 다 한꺼번에 가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코가 오똑한 사람은 눈이 꺼졌을 가능성이 많아요. 백인도 눈이 꺼졌기 때문에 코가 오똑한데 이게 셋 들어가는 거지 그냥 우리가 생각하듯이 하나하나 따로따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여자들 중에 예쁜 사람은 다 예쁜 경향이 있어요. 피부도 예쁘고 체취도 예쁘고 모든 게 다 예뻐. 그 사람은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여성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예뻐져 버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테니스를 잘 치는 셀레나 윌리엄스하고 바네사 윌리엄스 좀 남자 같아. 근육이 남자가야. 그분은 남성 호르몬이 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아프리카 흑인들이 이 백인이나 동양인에 비해서 남성 호르몬이 조금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애교가 많은 게 여성 호르몬이 더 많이 나와서 그런 게 아닌가. 그것 좀 조사해봐야 돼. 인종에 따라서 여성 호르몬이 나오는 정도가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한국인이 더 많은 여성 호르몬이 나와서 애교가 더 많아졌는지는 나는 모르겠다. 그건 내가 연구를 해보고 하는 게 아니고 한번 조사해볼 가치가 있다. 위험한 발언이 있을 수 예. 있어요. 그러니까 유전자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결정되는데 이게 셋도로 가기 때문에 뭐 선택하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셋도기 때문에 선택이 안 돼. 뭐 햄버거 집에 가 셋도 메뉴 나오면 선택 안 돼. 메뉴가 셋도 메뉴라서 그래서 이 자연 선택이나 성 선택은 거의 개소리고 이 진화 심리학이 결정적으로 오류가 뭐냐면 인류학을 안 했어요. 내가 봤을 때 이분들이 인류학을 해야 돼. 근데 인류학하고 이 심리학이 완전히 따로 노는 것 같아요. 인류학 공부를 해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많은데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모계 사회 원시인들이 부족민들이 남자가 힘이 세니까 여자를 폭력으로 제압한다는 개소리고 여자가 폭력으로 남자를 제압해요. 왜냐면 남자는 같이 남자들하고 패거리를 잘 못 이뤄. 근데 여자는 100% 패거리를 이룹니다. 그 남자는 한 15살 되면 집에서 독립해서 아프리카 그 TV 보니까 아마존의 눈물에 이어서 아프리카에 뭐 했잖아요. MBC 방송 보니까 나무 밑에서 혼자 자더라고. 여자는 집에서 가족끼리 자는데 남자는 나무 밑에서 비 맞고 혼자 자. 그래서 겨울에 추운데 벌벌 떠는 아프리카 추워요. 내가 그 일기예보를 그 전 세계 날씨를 계속 보고 있는데 아프리카 그 일부 지역 북아프리카 사막하고 사람이 안 사는 지역 빼놓고 사람이 많이 사는 아프리카 지역은 고지대가 많아요. 해발 1000m 막 이렇고 그 특히 남아공 같은 경우는 영하로 막 기후 떨어지고 거기 거의 남극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굉장히 추운데 그러니까 뭐 콧구멍이 커져서 체열을 잘 발산한다 이런 개소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무슨 얘기 하려고 했지? 좀 까먹었는데 인류학을 공부해야 된다. 인류학을 공부해야 된다. 네. 모계 사회에서 그 여성들이 의사 결정을 하고 모계 사회 여성들이 결정한다고 해서 여자들만 있는 게 아니고 여성은 항상 남자를 데리고 다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자는 100% 남자를 데리고 다닌다. 근데 남자는 지 혼자 다닌다. 근데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한 20살 넘으면 쫓아내 버려요. 그리고 남자들이 한 20살 되면 에이 엄마하고 안 살아 하고 뛰쳐나가 버려요. 근데 원래 15살부터 그게 시작되는데 근데 이제 엄마들이 보통 남자들이 한 15살 되면 가출을 하는데 또 밤에 또 집에 기들어가.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끊어진 게 아니에요. 남자는 전사부족이라고 남자 집단이 딱 소속되는데 예를 들면 남자들이 다 합의해서 우리 이웃 마을 쳐들어가자고 딱 결정한 순간 나 엄마가 집에 불러서 가봐야 된다고 가버려요. 인디언들이 그러다가 백인과의 전쟁에서 계속 깨지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 그룹에 속해 있으면서 동시에 여자 그룹하고도 계속 연락을 하면서 근데 전체 족장 여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인디안 하면 그 북의 집단처럼 보이지만 그 인디안은 거의 모계 사회예요. 그래서 이 남자 전사 집단은 백인들이 만든 거야. 백인들이 자꾸 쳐들어가니까 전사 집단 생기 원래 없어요 그거. 자경대처럼. 그렇죠. 근데 원래 이제 인디안도 그런 자경대 비슷한 조직이 있긴 있는데 주로 이제 걔들은 뭐냐면 이웃 부족이 쳐들어온지 감시하는 거예요. 이웃 부족이 쳐들어왔다 하면 남자들 우르르 출동해서 전쟁을 해. 근데 저녁 때부터 엄마하고 집에 가버려. 그래서 완전히 이제 그러니까 자기 아내는 없어요. 엄마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한 30살 되면 끊어지는데 그때부터는 집에도 안 들어가고 그러다 혼자 돌아다니다 죽어요. 그래서 한 40살 되면 없어. 한 30살 때부터 남자가 없어. 남자가 없어서 여자 중심으로 이 가계가 전성이 되는 거죠. 아니 남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전에는 전쟁으로 죽는다 소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 남자들이 모의 전쟁을 해서 굉장히 많이 죽어요. 진짜 전쟁이 아니고 이제 가짜 전쟁인데 굉장히 진짜 전쟁처럼 치열하게 날짜 정해놓고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이웃 부족을 자기 부족이 초대하거든요. 의식을 대접하는데 터집을 잡아요. 그래서 일제히 몽둥이 때리기, 뭐 가슴 때리기로 한 10% 정도 죽으면 이 정도로 심하게 하자고 끝내지고 심하게는 일본 말인데 어쨌든 그 전쟁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연극이고 노인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고려장이다. 근데 고려장은 우리나라에 없었던 가짜고 불교의 기로 신화에서 들어온 가짜 이야기. 고려장이라는 장르는 없었어. 근데 불교 슬화에 들어온 인도에서 들어온 이야기예요. 근데 일본에는 좀 그런. 그리고 인도도 불교를 믿으니까. 일본 영화도 봤던 거. 그러니까 그것도 나라의 마부시고. 예, 불교에서 들어온 이야기를 이제 일본식으로 소화한 거죠. 그래서 이 부족민들은 굉장히 여성 중심으로 사회가 작동하고 남성들도 여성 집단에서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그렇게 남성과 여성이 대칭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모계 사회는 굉장히 여성 중심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이 남자가 여자를 선택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납치한다. 여자가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섹스를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부족민은 섹스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섹스할 기회도 없고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들 결혼하는 거 보면 예쁜 여자를 선택 안 해. 자식을 잘 낳는 여자를 선택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그냥 집단적으로 섹스하고 나이가 좀 들면 섹스 안 해. 그리고 결혼할 때는 섹스를 목적으로 결혼하는 게 아니야. 결혼은 아기를 낳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고 그리고 더더욱 아니 결혼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예쁜 여자를 선택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럼 여성이 왜 예쁘냐? 근데 자세히 보면 암소도 굉장히 예뻐. 내가 암소를 관찰해봤는데 황소하고 틀려. 굉장히 예쁘더라고. 매력이 내가 반할 뻔했어. 아니, 걔도 말도 앞말이 네. 예뻐요. 맞아요. 걔도 암캐가 예쁘고. 호르몬. 그래서 그런 그 인간의 어떤 특징이 전반적으로 나타난 거지 선택해서 예뻐진 건 아니고 만약 선택한다고 하면 아프리카 사람 왜 검은냐고 다신 사람만 남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선택은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이 상호작용의 정대. 그래서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이 조금 더 진화를 많이 했다. 남성은 예쁘지 않은 이유는 진화를 덜 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여성이 상호작용을 더 많이 해서 진화를 더 많이 해서 예뻐졌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분명히 유전자 차이는 있어요. 일단 여성들이 더 단맛을 잘 느낀다. 그래서 초콜릿을 좋아한다. 이건 내가 오늘 낮에 점심시간에 본 어떤 러시아 사이트에서 본 거예요. 러시아 사이트 말을 믿어야 돼. 러시아 사이트에서 그렇다면 그럴 거야. 그리고 여성들이 더 실제 색깔을 많이 본대. 무슨 내가 러시아 말 잘 영어로 번역해서 이 한국말로 번역을 잘 못해서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사이트에 하면 뇌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자 뇌가 색깔을 더 잘 구분할 수 있다. 그 남자는 한 색깔 한 10가지밖에 구분 못 한다는 거예요. 실제 뇌 자체가 그런 거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런 식으로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거기 한 20가지 정해놨는데 굉장히 많이 여성의 뇌와 남성의 뇌는 차이가 있고 동성애자는 2가지 능력이 다 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예술적으로 탁월한 감각을 보여주고 있다. 남성 능력과 여성 능력이 다 있어. 그래서 원래 남성과 여성은 유전자적으로 다르고 여성이 진보했고 남성은 좀 퇴화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아까 색깔 구분 잘 못해. 그리고 남자들은 자기가 주차를 잘한다고 막 우기는데 남자들 시야가 더 넓어요. 이 C세포 구조가 남성은 터널형이고 여성은 확산형이야. 터널형인데 남자는 앞만 보고 옆을 잘 못 봐. 그래서 여성은 옆을 너무 많이 봐서 그런 거지. 그리고 운동하는 감각도 좀 틀려요. 그래서 실제로 남자가 여자 옆자리에 앉아서 여자가 운전하고 있으니까 나를 못 보겠지 하고 콧구멍호비다가 들킨다. 여자는 그것을 다 보고 있다. 그래서 여자가 못 보겠지 하고 여자를 약간 뒤로 젖혀서 콧구멍호비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다. 그래서 그리고 여자가 악조건에서도 더 생존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세균에도 더 강하고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더 많이 했다는 거죠. 우주 비행사들도 한때는 여자가 좀 이렇게 더 고려된 적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여성이 좀 더 유리한데 남성이 유리해진 것은 산업화 과정에서 그리고 농업에 의해서 일부 강해졌다. 잠시만요. 네, 이 정도로 하고 식사를 하고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질문하실 것 있으십니까? 저 질문할 게 네. 하나 있는데요. 오늘 아까 왜 유전자의 전략이란 표현 쓰셨잖아요. 그렇죠. 예전부터 제가 좀 궁금했던 게 있는데 네. 사실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유전자의 전략이라는 얘기 들으면은 저는 이제 그 개인의 유전자를 말씀하시는 건지 안 그러면 전체 유전자 풀을 전체 말씀하시는 유전자 풀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 유전자의 어떤 방향성이 있는데 상호작용을 정대시키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그게 참 애매하게 들리는 게 예전 같은 경우 이제 서양식 사고 방식에서는 아니 무슨 텔레파시 하는 것도 아니고 유전자가 서로 어떻게 그러니까 각 개인 개미 같은 아니 경우는 그 알파고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 그 알파고는 제가 뭐 잘 아는 건데 어떻게 하는지 알파고가 그런 방법을 쓰고 있으니까 유전자도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거 참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알파고는 그게 있어. 분명히 방향성이 있어. 알파고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그게 방향성이 없고 그냥 우연한 결과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 뭔가 메커니즘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네. 일단 뭐 코끼리가 상하만 긴 게 아니라 다 길어졌는데 갑자기 또 작은 코끼리가 나타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인류도 진화할 때 처음에는 인류가 보통 보면 300만 년 인류가 좀 키가 작아요. 음. 근데 점점 커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큰 놈이 나타났다 또 작은 놈이 나타나고 호모 하빌레스는 키가 1m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뒤죽박죽이에요. 근데 하여튼 코끼리는 굉장히 빨리 커져 버려요. 그게 점점 코끼리 쌍 커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왕창 커졌다가 또 이상한 놈이 막 나타났다, 작은 놈도 나타났다가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하여튼 이게 굉장히 빨리 일어나요. 생각보다. 근데 이 인류의 조상들은 전반적으로 뇌가 작고 키가 작은 게 많았더라고. 근데 점점 커진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지. 근데 자, 질문을 내가 까먹었어. 뭐 질문했지? 그러니까 이제 유전자 풀에서 그러니까 그 말 유전자 그대로- 풀이 분명히 방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어쨌든 제일 이제 이게 사실 누군가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게 설명이 되려고 그러면 어쨌든 메커니즘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효율성을 따라가는 거죠. 효율성. 유전자가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하려는 거예요. 유전자 자체가. 일단 그러니까 전체 풀 자체가 말씀하신 거죠. 효율적인 게 뭐냐 밸런스가 맞는 거예요. 일단 그렇죠. 사람이 오른다리는 굵고 왼다리는 작다면 잘 못 걷잖아. 근데 이 오른다리 왼다리 이걸 막 코딩하는 것보다 그냥 한꺼번에 코딩을 해버렸는 거예요. 유전자들이 이 프로그래밍을 빨리 하려고 그러는 거야. 어린이처럼 막 빨리 코딩을 진행해 뿌린다고. 그러면 그 방향으로 진화를 해버리는 거지. 그 유전자 가위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유전자도 자기들끼리 코딩을 한다고 봐야 되고 막 잘랐다 붙였다 막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이걸 빨리 하려고 하는 거야. 그게 모듈화되어 있다고 그렇죠. 그때 얘기를 하셨던 게. 그러니까 오른팔 따로 왼팔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오른팔을 조금 정대시키면 왼팔도 같이 가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오른귀는 크고 왼귀는 작고 이거 굉장히 피곤한 거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예쁜 사람은 전체가 다 예쁜 거야. 그러니까 예쁜 이렇게 해버리면 다 예쁜 쪽으로 가버리는 거지. 너무 예뻐 안 되겠다 좀 못생기면 이렇게 가는 거지. 이게 이제 하나 코 예쁘고 귀 예쁘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가 의사결정을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고 밸런스가 맞는 게 효율적이고 밸런스를 맞추다 보면 예뻐진다. 그렇게 보면 되죠. 환경을 읽는 메커니즘이 있을 텐데 그렇죠. 유전자가 그걸 받아들이는 메커니즘. 네,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하는 건데 그 최초의 환경을 인지하고 객관하는 게 분명히 난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환경을 읽고. 그러니까 왜 보면 이제 곤충들 중에서 그 환경하고 뭔가 카모플라주 개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위장하는 거 보면은 그거는 마치 거의 그 상상 이상일 뿐만 아니라 네. 그걸 상상을 넘어섰어. 그러니까 전 그냥 거의 그려놓은 수준이더라고요. 불필요한 것까지 해놨다고. 그러니까 뭔가 있긴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앞으로 예를 들면 밝혀질 거고. 100만 년 전 인류는 300만 년 전 인류는 흑인일까 백인일까? 보통 생각하면 인류는 점점 진화하면 원래는 흑인에서 백인으로 진화했을 까 생각하는데 300만 년 전부터 백인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면 침판지도 보면 어떤 침판지 까맣고 어떤 침판지는 하얗고 어떤 침판은 얼룩이야. 얼룩일 수 있나요? 얼룩이 그냥 반은 까맣고 반은 얼룩고 막 이래. 그러니까 300만 년 전부터 이 백인 얼룩이 까망이 다 있었다는 거죠. 근데 어떤 이유로 인류가 막 멸종 위기에 몰려서 인류 전체가 1000개체만 살아남은 때가 있었어요. 다 인류가 다 멸종해 버렸다는 거지. 그럼 그 1000개체가 흑인이었을까 백인이었을까? 그거 상관없이 그 흑인과 백인 다양한 피부색으로 분화하는 유전자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년 전 인류가 거의 멸종 위기에 몰려서 전 지구에 500명밖에 안 남았을 때 그 500명이 백인이냐 흑인이냐 상관없다는 거지. 그리고 어떤 이유로 전 지구인이 다 멸종해가지고 딱 한 커플만 살아남았어. 그 화성으로 이주해서 거기서 다시 씨앗을 계속 퍼뜨리면 흑인, 백인, 똑같이. 황인 다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전자 풀의 그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갈라파고스에 가서 핀치새가 부리 모양이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니라 원래 핀치새는 다양하게 분화시키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충분히 그거 다 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커버할 어떤 수 환경을 읽으면 그걸 분화시킨다는 거죠. 어떠한 환경에도 대응할 수 있게끔. 그렇죠. 그래야지 안 그러면 종이 다 멸종해 버려. 이 생태계가 이렇게 풍부하게 살아남은 것은 그런 전략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또 질문하실 분 있어요? 예. 저 근데 아까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좀 그런 의문점이 좀 드는데요. 옛날에 그 뭐 백악기 뭐 트라이아스기니 뭐 쥐라기니 뭐 이런 화석을 보면은 익룡이 있고 새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똑같이 하늘을 날아다니고 같은 환경에 살았을 텐데 익룡은 멸종하고 새는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그러면은 이게 환경에 맞춰서 유전자 풀이 확장된다라는 개념 관점에서 본다면 이건 좀 설명하기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박쥐도 들거든요. 살아남았잖아. 예, 그럼 남자애도 있고 예. 나비도 있고. 그러니까 이 익룡은 하여튼 익룡이 공룡이 아닐 거야 아마. 좀 유전자가 다를 거 아니에요. 저 최근 또 학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바뀌어. 공룡 아니에요. 익룡 공룡이 아니고 하여튼 그 익룡과 공룡이 아니 새가 이제
나르는 메커니즘이 다르다는 거죠. 날개를 쓰는 메커니즘이 다른데 이 지구의 기온이 굉장히 많이 변해서 그래서 구대륙이 옛날에는 모든 대륙이 한데 모여 있었는데 이 대륙이 적도 부근에 딱 모이면 지구가 빙하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다는 태양열을 90% 흡수하고 10% 반사시키는데 육지는 50% 반사해버려요. 그러니까 전 육지가 적도 부근에 딱 나열되어 있으면 햇볕을 다 반사해서 지구가 빙하기가 돼. 그래서 지구가 막 엄청 얼어붙었다가 다시 추워졌다가 막 이러는데 지금은 굉장히 절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륙이 지금 날짜 따뜻해지고 있는 게 대륙이 점점 북극적으로 가버려서 일어난 현상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지구의 상태가 굉장히 많이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익룡이 살아남기 어려운 환경으로 변한 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지. 아까 뭐라고 질문했죠? 그러니까는 저 환경에 맞춰서 이게 유전자가 딱 분할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익룡도 익룡 나름대로 분할을 했을 거고 새도 새 나름대로 분할을 했을 텐데 익룡은 후손을 못 남겼다는 게 그러니까 지구에는 굉장히 많은 환경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지 않을까. 대멸종기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유전자들의 목적 자체가 후손을 남기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게 목적이죠. 근데 그렇게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는 거죠. 하여튼 대멸종기가 많았어요. 우리 유전자도 인간 유전자가 있을 거고 뭐 원숭이 유전자, 개 유전자도 있을 건데 그런 좀 부분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 생물적인 유전자 풀의 개념도 또 따로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와 인간이라든가 다 통섭할 수 있는 그런 유전자 풀 개념도 좀 있을 수 그런 부분이 아마 있을 건데 아직 그걸 말하기는 조금 이제 조심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왜 드렸냐면 익룡이 멸종했다고 해도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으면 멸종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생명의 풀이라고 해서 그렇죠. 그거는 이제 좀 너무 전문적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얘기하죠.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는 부분. 또 질문하실 거 있어요? 아까 좀 강의진이 이데올로기하고 종교 균형이 있다가 지금 깨져서 종교가 좀 지금 독주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면 앞으로 또 종교에 대해서 그쪽이 지금 어느 정도로 많이 분화가 되지 않았는가 무슨 상업주의나 지금 돈 물질주의로 좀 그거 균형을 맞추든가 앞으로는 뭐 좀 확산이 수렴이 아까 종교로 수렴이 됐다면 또 확산은 되는 건 뭐 앞으로 과학계 뭐 인공지능이나 그쪽으로 좀 가는 예측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종교가 더 발전한다는 거예요? 아니 종교가 또 다시 좀 수렴 과정이 되는데 또 다시 다른 것이 분화 과정이 걸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분화한다는 거예요? 네. 아니 다른 예. 이데올로기 예. 뭐 새로운 대안이 나오겠죠. 근데 지금 이제 종교가 이 위력을 떨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종교도 사실 망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IS가 자꾸 테러를 하니까 종교 문제가 종교 문제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우니까 제가 종교 얘기를 좀 하는 거고 종교도 사실은 망하고 있다. 종교정도 지금 망한다고 비명 지르고 있고 교회도 지금 신도가 안 오고 카톨릭도 그렇고 개척교회 다 망했다 그러고 카톨릭도 종교도 젊은 신도들이 망하고 있다. 젊은 그러므로 신부들이 별로 없대요. 종교 세상이 된다고는 안 봐요. 단 이제 균형이 좀 무너졌으니까 다시 균형을 회복하는 쪽으로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데올로기를 다시 일으켜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냥 종교가 강한 건 아닌데 종교 논리는 있는데 이념 논리가 없어진 거예요. 논리 자체가 망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또 과학자들 간에 의견이 분분한 게 이 이념이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 핵심적인 어떤 근본이 없기 때문에 진화 심리학 같은 것도 계속 논쟁을 하고 있는 게 보니까 진화 심리학을 비판하는 사람도 많고 이게 근본적으로 뭔가 겉돌고 있다. 진화 심리학은 유사과학이다. 저건 과학이 아니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그 과학 맞아. 그러고 그런 사람도 있고 뭔가 확실하게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이념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상부구조와 하부구조에서 그러면 과학 기술은 하부구조니까 상부구조에서 어느 정도로 균형을 맞춰줘야 한다는 그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21세기의 어떤 혼란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난백상을 해결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화상대주의를 좀 깨고 인류가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납득을 시켜야 돼요. 그 이제 요새 일고 계신 그러니까 공자 그것도 이제 그런 그렇죠. 연장선에서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인류는 다시 계몽주의 시대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계몽주의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러니까요.
지구 단위로 보면 계몽주의가 필요한 거죠. 음. 그래서 다시 한번 계몽을 받아야 돼. 신공자주의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류는 계속 다양성을 주장해왔는데 다양하게 혼란에 빠졌어. 그래도 다양성을 주장하니까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 또 우리는 다양성이야 그러고 우리는 반대할 권리가 있어. 우리는 다양하게 반대하겠어. 그건 다양성을 거부하는 다양성이 이렇게 앞뒤가 안 맞잖아. 다양하게 맞아봐는. 그런 좀 다양하게 해버려야 돼. 다양성을 인정하려면 동성애를 인정하는 게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지. 근데 우리 다양성을 인정하니까 동성애를 반대할 권리도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니까 이런 건 좀 논리적으로 격파돼야 된다는 거죠. 지금 커다란 흐름으로 봤을 때는 하나의 지구촌이 전체로 통합 분위기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누군가가 말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지구는 통합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오늘 방송 초반에 말씀하시기는 원래 이제 사실 한국 사람이 동원이 잘 된다고 그쵸. 그걸 사실 좀 비판을 하고 계셨다가 네. 이번엔 또 이제 또 계몽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전 지구적으로는 동원돼야 전 되는데 네. 한국 사람은 너무 잘 돼. 너무 착해. 우린 좀 덜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 말 좀 듣지 말라고. 시어머니 말을 막 듣고 욕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제가 이게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요거 헷갈릴 수 있어서 요거 좀 약간 좀 독자들한테 좀 설명을 그러니까 분명한 어떤 이 판단의 기준을 그러니까 좀 저는 설명해 항상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 긴장 상태에 있게 만들려고 하거든요. 음, 갈등이 좀 있어야 돼. 그렇죠. 너무 말을 잘 들어도 안 되고 음, 너무 말을 안 들어도 안 되고 딱 그 밸런스가 있는 상태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긴장 상태를 싫어하기 때문에 메갈리아 사태 보면 다 스트레스를 받아가 막 화가 나 있어. 긴장을 싫어하는 거야. 그걸 즐겨야지. 세상이 좀 시끌시끌하고 데모도 좀 하고 막 난리도 좀 피우고 그래야지. 데모하면 안 돼. 막 이러는 거는 황당한 거야. 데모 좀 해야지. 그래서 밸런스를 가지고 사람들의 신경이 곤두서 있는 상태로 내가 유도를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한 스트레스 상태. 그렇죠. 음. 계속 이 밸런스를 유지된 상태로 가면 똑똑한 놈이 다 먹어요. 그래서 일배충들이 이런 거 싫어해. 똑똑한 사람이 주도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 자체를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싫어한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은 첫 번째 요소가 스트레스를 안 받는 상태까지는 계몽을 좀 단계가 해놓고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줘야지. 그 상태를 그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주면은 그게 좀 순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스트레스 좀 줘야죠. 왜?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게 좀 개인주의를 먼저 해야 된다. 아니 예 그렇죠. 좀 마음의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계몽을 어느 정도로 받고 나서 그렇죠. 스트레스를 줘야지. 네. 그런 상태에 전무한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주면은 또 네, 한국 문제가 사람들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스트레스를 좀 없애야 되고 전 지구적으로는 스트레스를 좀 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없는 곳에는 스트레스 좀 줘야 되고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곳은 좀 약간 캄다운 해야 되고. 너무 이제 이게 막 회사 인간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자연인을 본받으라 그러고 자연인은 너 그래서 살지 말고 일 좀 해라. 그렇죠. 이정성 씨 좀 괴롭혀야 돼. 그거 좀 바람직하지 않아. 구조론 보고 있을까요? 아니겠죠. 뭐 가끔 와서 아재님 계속 여기서 거기 그 사이트 올렸더라고요. 이정성 씨 보려고요. 아재님 글이 다 있어. 그래 또 옮겨주시는군요. 또 질문하실 거죠? 없으면 요 정도 하고 이제 짜장면을 먹기로.